내 손자 민준이의 생일 파티에서 내 아들 승현은 낡은 손수건 하나를 내게 건넸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엄마, 이걸로 당신 그 늙은 얼굴 좀 가리세요.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니까요. 그의 아내 연희와 그녀의 가족들은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조롱 섞인 웃음이었다. 하지만 생일 케이크가 나왔을 때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손자에게 줄 내 선물에 대해 말하려고. 그 순간 승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뭘 하려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느 도시나 나라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리적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그 따뜻함이 항상 위로가 됩니다. 불타는 장작 소리, 오래된 시계의 똑딱거림. 오늘은 민준이의 10번째 생일입니다. 10살. 마치 어제만 해도 갓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던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아빠를 닮은 큰 눈과 내 미소를 가진 총명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 시간대를 좋아합니다. 집안이 아직 고요하고 어제의 온기가 아직도 머물러 있는 듯한 시간. 거실은 어제의 사과 냄새와 식은 장작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조용히 익숙한 마룻바닥을 밟으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집은 내 인생 그 자체입니다. 고인이 된 남편 준호와 함께 우리는 이 집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지었습니다. 승현을 위해,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의 가족을 위해서도. 벽 하나, 못 하나마다 우리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생일에는 늘 손수 만든 만두와 사과, 계피빵을 굽습니다. 반죽은 내 손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나고 그 유연한 감촉은 마치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마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듯합니다. 만두를 하나하나 빚으면서 머릿속에는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승현이 밀가루로 코를 범벅하며 나를 돕겠다며 서툰 손으로 반죽을 만지던 모습. 준호가 눈 덮인 마당에서 들어오며 뜨거운 만두를 집어 손을 대는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나는 같은 부엌에서 혼자 앉아 연금의 마지막 일부를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작은 운송 회사였습니다. 승현이 5해 전 시작한 일이지요. 그 회사의 시작 자본은 내가 도시 아파트를 팔고 준호가 떠난 후 남은 모든 돈으로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야. 그는 그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진심인 것처럼 들렸죠. 우린 함께 살 거고 난 큰 회사를 만들 거야. 회사는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지출은 산더미죠. 매달 나는 아버지의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회계 노트에 숫자를 정리합니다. 집 유지비, 식비, 차량 유지비, 그리고 사업지원금이라는 고정 항목. 많게는 50만 원, 적게는 20만 원.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자식을 믿는 법이니까요. 나이가 38이 되어도 그건 변하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온 연희. 그녀는 내게 잠깐 눈길을 던졌지만 그 안엔 경멸과 피로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코끝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또 그 만두의 어머님? 요즘 누가 그런 거 먹어요? 진짜 촌스럽게. 그녀는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시고는 향수 냄새와 냉랭함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죠. 말은 그녀에게 닿지 않아요. 그녀의 세계는 트렌디한 것들과
고급 휴양지, 그리고 체면에 집착하는 인맥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 손으로 빚은 만두, 내 백발, 내 주름엔 그 세계 안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유용하지만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고지서와 장을 대신 보고 손잡아주는 실속 있는 유령. 누구도 이름 불러주지 않는 과거에 갇힌 존재였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연희 쪽 친척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목소리 크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내 집을 마치 구경 온 박물관처럼 둘러보며 연희가 리모델링한 것이를 칭찬했습니다. 회색 톤으로 꾸며진 차갑고 무미건조한 공간.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집인데도 나는 불청객처럼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민준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물을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두 눈이 반짝였어요. 거대한 조립 장난감, 최신형 태블릿, 리모컨 헬리콥터. 나는 그에게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우주 백과사전을 선물했습니다. 좋은 품질의 책이었어요. 민준이는 나에게 꼭 껴안기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용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삐딱한 시선들, 냉소적인 말들, 전부 오직 이 아이의 진심, 어린 기쁨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그 후 토스트 시간. 승연이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뭔가를 준비한 듯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이에 대한 몇 마디 따뜻한 말을 한 후 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 엄마에게도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는 대충 구겨진 포장지에 싼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값싸고 칙칙한 갈색과 회색이 섞인 손수건 하나. 싸구려 합성 섬유로 만든, 시장 바닥에서 1,000원 주고 살 법한 그런 물건. 나는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내 눈을 피하며 연희를 향해 시선을 돌렸고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당신 그 늙은 얼굴 좀 가려요.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공기조차 무거워졌습니다. 누구 하나 웃지 않았고 그저 어딘가 찢어지는 듯한 얇고 날카로운 침묵만이 울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싸구려 손수건이 내 무릎 위에 놓인 채 나는 여전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입을 손으로 가린 채 고개를 돌렸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촌은 킥킥대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 모두는 그 한순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경멸, 조롱, 그리고 만족. 그들의 얼굴은 거울 같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나에게 말하고 있었죠. 이제 그만 물러나. 네 시간은 끝났어.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아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깊고 차가운 곳에서 뭔가가 딸깍 하고 꺾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카메라의 셔터가 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단호하고 냉정하며 완벽하게 최종적인. 그 셔터는 나의 지난 삶을 단 한 장면으로 담았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와 그들의 관계, 내 위치, 이 집에서의 내 미래.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결론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맹목적인 모성이 죽었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인내, 나의 사랑 모두 그 싸구려 손수건 한 장에 꺾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작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모든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치 심연 속 깊은 바다에서 모든 것이 차단된 듯 고요하고 무거운 정적만이 있었습니다. 내 두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나는 반죽을 했고 옷을 빨았고 정원을 가꾸었고 자식에게 돈을 보내며 다시 계산하고 또 계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 위에는 싸구려 천조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라. 그 말은 곧 사라지라 는 뜻이었습니다. 너의 모습이 우리를 불쾌하게 하니 더 이상 존재하지 말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내 시선은 조용히 민준에게 옮겨졌습니다. 아이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당황한 표정으로 샐러드를 포크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두 눈 속에서 나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부추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 무엇을 배울까?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들처럼 자라게 될 것입니다. 따뜻함도 공감도 없는 성공과 체면만을 좇는 인간으로.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화도 분노도 아닌 아주 냉정하고 명확한 결심. 바로 그때 연희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촛불 10개가 반짝이고 있었고 연희는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자, 우리 민준이 소원 빌어야지. 모두가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내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민준이의 눈 속에서 반짝이는 촛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내가 지켜줘야 할 어떤 것이 있습니다. 노래가 끝났고 민준은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촛불을 한 번에 껐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승현은 나이프를 집어 케이크를 자르려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내가 방금 받은 모욕을 또 한 번 삼켜 넘기리라 생각했겠지요. 항상 그랬듯이.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고 연희는 도발적인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습니다. 승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이의 시선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민준이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그의 미래를 위한 선물이에요.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민준아, 이 집은 네 할아버지와 내가 지은 집이란다. 너희를 위해, 미래를 위해 세운 집이야. 오늘 너의 10번째 생일을 맞아 나는 네 미래에 단단한 기초를 선물하고 싶구나. 나는 이 집과 이 땅 전체를 너의 이름으로 신탁 관리에 넘기려 해. 네가 21살이 되는 날, 이 집은 너의 소유가 될 거야. 방 안의 공기는 뚝 떨어진 온도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누구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고 나는 그 정적을 꿰뚫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그저 벽일 뿐이야. 민준아, 나는 내 이름으로 신탁을 만들 거란다. 그 안에는 네 교육, 너의 성장, 너의 삶을 위한 자금이 포함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결정했어. 나는 그 사업에서 내 지분을 정리할 거야. 그리고 그 지분을 매각해서 생긴 모든 금액을 네 신탁에 넣을 거란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거의 찢어지는 듯 무거워졌습니다.
연희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승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승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나이프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고 기대던 유일한 자산이 사라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모든 허울 좋은 성공이 사실은 내 지속적인 지원 덕분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내가 그저 감정에 휩싸여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한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고작 늙은 어머니가 한바탕 감정 폭발을 하고 있다고 곧 조용해지리라 생각했겠죠.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조심스럽게 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케이크 자르세요. 녹기 전에. 그 이후로 저녁은 아주 어색하고 조용하게 끝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운걸거리며 급히 자리를 떴고 승현과 연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억지였고 말투는 지나치게 높았으며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늦은 밤 집이 고요해진 시간. 나는 방 안의 조용한 탁자 위에 그 손수건을 올려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게 상처가 아닌 전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나는 눈을 떴고 그것이 있었기에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연락처 목록에는 그리 많은 번호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로 했던 이름을 찾아냈고 손끝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익숙하고도 약간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폴이야. 나 지현이야. 지현아?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내 목소리에 어조를 느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목소리가 낯설구나. 나는 웃음 아닌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폴이, 나 지금 괜찮아. 아니, 그보다 더 좋아. 내게 네 조언이 필요해. 그리고 정말 좋은 변호사 한 명. 그날 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고 새벽에 깨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깨어났을 때 나를 방해는 것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빛이었습니다. 오래된 방 안에 갇힌 먼지투성이의 감정들이 모두 쓸려나간 듯 나는 홀가분했고 창문을 열었을 때 밀려든 공기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찍 늘 그렇듯 일어나 진한 원두 커피를 끓였습니다. 그들이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가 아닌 진짜 커피. 부엌 가득 퍼지는 그 쌉싸름한 향은 내 안에 맑은 집중력을 불러왔습니다. 창밖의 정원, 그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이제 나는 그 풍경을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관조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정이 깃든 물건들이었던 것들이 오늘은 단지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소설의 오래된 한 챕터처럼 이제 그 챕터를 덮고 새로운 장을 열 시간입니다. 그날 아침 10시쯤 그들은 마치 어떤 협상을 준비하는 외교관처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승현과 연희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미소는 피로하고 위선적인 마치 문제아를 달래려는 부모의 표정이었습니다. 연희는 내 맞은편에 조심스레 앉아 손톱 관리가 잘 된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병든 노인이나 아이에게 말하듯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숨기지 못한 얕봄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좀 과했죠. 어머님도 감정이 격해지셨고 그런 선언은 극적인 표현이셨던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한 향이 입 안을 채우며 머리를 맑게 했고 그 한 모금으로 나는 그들의 말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승현은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제 그 손수건은 그냥 장난이었어. 분위기 띄우려다 실수한 거야. 미안해. 그런데 엄마, 그런 트러스트니, 지분 정리니 그건 진심 아니셨잖아. 그건 그냥 감정이 격해졌던 거잖아. 그럴 수 있지. 그는 애써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내가 언제나처럼 마음을 돌리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연희는 차분한 척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속에는 조급함과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리모델링을 했고 생활을 꾸려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승현 씨의 전부예요. 그건 곧 민준이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어머님이 화나신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무너뜨릴 순 없어요. 이건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녀의 말 속엔 후회가 아닌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회유하려 했지만 여전히 나를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노인일 뿐이라 믿고 있었고 내 결정에 무게가 있을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다 비우고 조심스레 잔을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놓이는 소리는 짧고 선명하게 식탁 위를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나의 결정의 마지막 점을 찍는 신호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정원으로 나가봐야겠구나. 작약들이 쓰러지기 전에 묶어줘야 하거든. 그리고 그들을 등지고 뒷문을 통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연희가 짧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내가 진심일 리 없다고 믿고 있었고 단지 기분을 풀어주기만 하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정고 무렵 나는 베란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승현은 일이 있다며 어딘가로 나갔고 연희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위층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벽은 두껍지만 분노의 목소리는 틈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승현, 지금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에 떨리고 있었고 전화 너머의 남편에게 화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위시리스트 확인하고 입금하려 했는데 카드가 결제 거절됐어. 어제 너 월급 들어왔다며? 그 프리미엄 계좌야. 맞지? 왜 잔액 부족이라는 거야? 나는 책을 넘기며 활자 대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카드는 손에 있어. 분실 아니야. 그럼 뭐야? 은행이 막았다고? 왜 막았는데? 짧은 침묵. 그 다음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야. 그 노파야. 틀림없어. 쓸데없이 은행에 전화해서 뭐라고 한 거야. 우리가 사기라도 친 것처럼. 그래서 은행이 우리를 의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빨리 조치했어야지. 그런데
당신은 계속 엄마 엄마 하고 감싸기만 했잖아. 나는 일어나 차를 끓이러 갔습니다. 그녀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는 동안 내 마음은 오히려 더 평온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내가 그저 카드 사용을 막은 정도로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작은 복수라 여겼죠. 아주 조그맣고 유치한 움직임이라고. 그들은 아직도 내가 그들의 게임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게임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들이 놀고 있는 그 판 자체를 엎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준비를 마치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승연과 연희는 나를 말없이 배웅했지만 그 눈빛에는 탐색과 경계, 그리고 뭔가 알아차리려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은행에 가는 줄로만 알았겠지요. 어제의 카드 차단이 그들에게는 그저 잔재주로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내가 향한 곳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장소였습니다. 포리가 소개해준 법률사무소는 구도심 한복판, 오래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천장은 높았으며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그곳의 변호사 안도현 씨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잿빛이 섞인 머리칼과 침착하고 믿음직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호기심 많은 사람처럼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맞은편 묵직한 나무 책상 앞에 안락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내가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 내가 공동 창업자로 등재된 운송회사, 그리고 손자 민준을 위한 신탁 설립 계획, 그리고 회사를 떠나기 위한 지분 정리. 나는 이 모든 것을 감정이 아닌 사실로 정리해 말했습니다. 안도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메모를 했고 가끔은 짧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차분히 답했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는 커다란 회색 파일을 가방에서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내가 모아온 모든 증빙 자료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계좌, 이체 명세서. 나는 원래부터 서류 정리에 철저한 편이었고 고인이 된 아버지에게 배운 돈은 숫자에 약하고 숫자는 서류에 약하다는 말이 항상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는 조용히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묘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를 하고 있었고 그것은 오랜 인내와 침묵이 끝나고 나서야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 장의 서류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안경을 벗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현님, 여기에 기록된 건데요. 약 3주 전 회사 계좌에 3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인데요. 혹시 이건 어떤 거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투자자나 자산 매각과 관련된 건가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큰 투자자도 없었고 자산을 판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료를 넘겼고 손가락으로 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식회사 파이낸셜 가란트라는 곳에서의 대출금입니다. 이 회사 아시나요? 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출이 필요할 때 항상 거래하던 은행이 있었고 그것도 아주 소액으로만 운영 자금 용도였어요.
안도현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파이낸셜 가란트라는 곳은 은행이 아닙니다. 고위험 고금리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 사채 회사에 가까운 곳이에요. 신용이 급격히 나빠졌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만 찾는 아주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이런 곳과 거래하려면 두 공동대표의 서명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안에는 어제와는 다른 차가운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출금은 하루도 안 되어 전액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것도 사업 계좌가 아닌 연희 씨의 개인 계좌로. 항목은 무이자 대여금 정산. 보통은 가족 간에 쓰이는 명목인데요.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바라보며 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도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고 실행이었으며 완결에 가까운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대출금을 자기들 계좌로 빼내고 이후 회사가 무너져도 모든 책임은 내게 돌아가도록, 내가 연금으로 그 빚을 평생 갚게 만들고 결국 집을 팔아야만 하도록,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집에서 나를 내보내고 조용히 자신들의 삶을 꾸릴 예정이었겠지요. 그날 밤 그 손수건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라는 입막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불씨 하나가 꺼졌습니다. 아직 어딘가 남아있던 미련, 정, 후회 같은 감정이 산산이 흩어지고 그 자리를 냉정하고 단단한 침묵이 채워갔습니다. 나는 안도현 변호사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또렷하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변호사님, 저 계약서 복사해서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단순한 지분 정리가 아닙니다. 저는 파트너십 자체를 해지하고 지난 1년간의 모든 재무 흐름에 대한 강제 감사도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회사가 거래 중인 모든 은행에 공식적으로 알릴 준비를 해주세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의 무게와 그 안에 담긴 의지를 그는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 방을 나설 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망설이고 미안해하고 속으로 이해하려 애쓰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냉정하게 결론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무실을 떠나며 단 하나의 생각만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문서가 모든 걸 말해줄 시간이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묘하게 정체되어 있었고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나를 대놓고 무시했고 승현은 일부러 과장된 말투로 전화 통화를 하며 뭔가 사업적인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어깨 라인이 긴장으로 굳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더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말이 오가야 할 시기는 끝났고 이제는 오직 결과만 남았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정원을 돌보았고 책을 읽었고 내가 먹을 간단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내 내면은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고 이미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시계를 돌려버렸다는 사실만이 내 안에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아무 일도 없는 듯한 고요가 흐르던 집에 변화의 조짐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서 장미를 가지치기 하고 있었고 그 순간 작은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택배 기사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내리더니 손에 든 태블릿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김승현님, 맞으시죠? 이 서류들 수령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때 집 안에서 연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트럭을 창으로 보고 이미 서둘러 내려왔던 듯 했습니다. 제가 아내예요. 제가 사인하면 되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태블릿에 사인하고는 하얀 봉투 2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종이 봉투를 받자마자 조급하게 뜯었습니다. 나는 정원의 꽃잎을 손질하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 장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 시야 끝자락으로는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를 찢어내는 동작, 문서의 첫 줄을 눈으로 쫓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표정이 약간의 혼란이었고 몇 줄을 더 읽자 임의 주름이 잡혔습니다. 뒷장을 넘기고 다시 앞으로 돌아갔고 그러다 문득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소 화장으로 붉게 물들었던 그녀의 볼이 점점 창백해졌고 입술은 어정쩡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2번째 봉투를 서둘러 뜯었습니다. 그건 은행에서 보낸 공식 통보서였습니다. 몇 줄 읽자 그녀는 마치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은 얼굴이 되었고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승현아, 이리 좀 와봐, 빨리.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명령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승현이 허둥지둥 문을 열고 나왔고 무슨 일인지 묻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종이들을 가리켰고 승현은 그것들을 주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어들이 눈앞에서 하나씩 현실이 되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파트너십 해지 통보서, 강제 자산 정리, 법정 회계감사 착수, 신탁재산 이전 계획, 이 모든 말들이 그를 정면으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며 되돌릴 수도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승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무시나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공포와 혼란,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느끼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했던 말들이 모두 단지 감정에 휩싸인 한바탕 노여움 정도로만 여겨졌겠지요.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종이들, 계약서, 통보서, 은행의 결정문, 그 모든 것이 법적인 무게를 가지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손가락은 문서를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미가지치기를 마친 손에 있던 가위를 내려놓고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야, 승현아. 분노도 복수도 아니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끝을 단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처형이야. 법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끝을 내는 거지. 연희는 숨을 들이켰고 어떤 소리인지 모를 신음 같은 것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다시 주워들며 눈동자를 굴렸고 나와 문서와 남편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후회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들켰다는 자각, 그리고 그로 인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도 조용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것처럼 그들도 마지막 발톱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틀 후 그들은 마지막 수를 던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연희가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얌전하고 정숙해 보였으며 목소리는 처음 듣는 듯한 순한 톤이었습니다. 지현 어머님, 저희가 정말 걱정돼요. 어머님의 최근 모습, 행동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거라면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정말 우리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과 삼촌을 모시고 조용히 얘기 좀 나눠보려 해요. 가족끼리, 우리끼리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자리예요.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승부수, 그들이 준비한 무대, 내가 정신이 흐려진 노인으로 몰리고 그들은 착한 자식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는 장면. 그 자리에서 나는 불안정한 존재로 정의되고 결국은 합법적 통제라는 이름 아래 내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는 수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그 순간 연희의 눈동자 속에 번지는 안도와 은근한 승리의 기색. 그들은 또다시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부모 그리고 그녀의 삼촌이라는 이가 도착했고 모두가 정장을 입은 듯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누구 하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중재자로 나선 듯한 표정이었고 나는 그들의 가운데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꼈고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승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장례식에서 조사를 낭독하듯 무겁고 슬픈 톤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늘 강인한 분이셨어요. 우리 가족의 중심이셨고 희생의 아이콘이셨죠.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예전과는 달라지셨어요. 의심이 많아지시고 말씀이 줄어드셨고 판단력에도 문제가. 그리고 이어진 연희의 눈물 연기. 그녀는 조용히 울먹이며 말을 잇고 있었습니다. 우린 정말 무서워요. 어머님이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게 스스로의 뜻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영향 때문인지 어머님의 정신적 안정이 너무 걱정돼요. 그녀는 암묵적으로 포리 그리고 변호사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성의 불빛을 잃고 있다는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 시나리오 속에서 자신들은 헌신적인 자식이자 고통받는 피해자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거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강단 있고 짧은 걸음걸이로 포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손에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고 거실 안의 분위기는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저녁이에요. 가족 회의 중이셨다고요? 제가 너무 늦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진실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 안에서의 마지막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포리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와 커다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투는 단호하면서도 조용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지연 언니의 시누이이자 회계감사 경력을 30년 넘게 쌓은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은 은퇴했지만 숫자와 장부를 보는 눈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문서부터 볼까요? 지난 5년간 지현 언니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송금 내역과 계좌 이체, 명세서까지 모두 정리해놨습니다. 그 총액은 무려 7억 420만 원입니다. 이 집의 유지비, 관리비, 식비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넘죠. 이 집이 어떻게 유지됐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연희의 부모는 서서히 표정을 굳히기 시작했고 삼촌이라는 남자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포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는 회사의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브랜드 의류, 차량 구입, 사업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3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사적인 사치와 낭비입니다. 이제 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의 얼굴에서 당황과 불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꾹 다물고 시선을 피했고 승현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포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는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서는 최근에 회사 명의로 진행된 3천만 원 대출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공동대표 두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데 보시다시피 여기 승현 씨의 사인은 확실하고 그 옆에는 그녀는 손가락으로 내 이름이 서명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지현 언니의 서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명이 작성된 날짜, 언니는 경기도의 한 요양시설에 있었어요. 그곳에 출입기록, 진료기록, 교통기록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서명은 위조된 겁니다. 타인의 서명을 허락 없이 작성하고 그 문서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건 어떤 죄일까요? 그녀는 조용히 한 호흡을 내쉰 뒤 또박또박 말했다. 형법 제159조, 특수사기, 사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상당히 무거운 죄입니다. 방 안은 이제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두 팔을 교차한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테이블로 다가가 계약서를 손에 들고 몇 초간 조용히 읽더니 눈을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살을 베는 칼날 같았고 침묵이 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넌 우리 가문의 수치를 안겼다. 그는 짧고 낮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떠났습니다. 연희의 어머니와 삼촌도 급하게 뒤를 따랐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쓸쓸했습니다. 그들이 도와주러 왔다가 부끄러움과 분노 속에 떠나는 장면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들은 내게 재갈을 물리러 왔다가 자신들이 조용히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승현과 연희 그리고 나와 포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혀 있었고 눈앞의 문서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다가 끝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승현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의 어깨는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끝났고 거짓말은 들통났으며 모든 가면은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마주보며 담담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모두의 앞에 놓였고
침묵조차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집은 유령이 떠도는 듯 고요했고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식탁에서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걸음조차 죽인 채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무언의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마치 투명한 벽 너머의 존재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원했던 것은 한때의 자비였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듯했습니다. 나는 나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이면 정원을 돌보고 책을 읽고 나만을 위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며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리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숨을 죽이며 내 눈치를 보는 동안 나는 그저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내 결정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서 장미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고 햇살은 따스하게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배달 차량이 집 앞에 도착했고 젊은 택배 기사가 문서를 들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김승현님, 앞으로 등기 서류입니다. 직접 수령 사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연희가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더니 이내 허겁지겁 뛰쳐나와 말했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남편은 지금 없어요. 그녀는 손에 쥔 펜으로 서명을 하고 두꺼운 봉투 2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기대감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고 문서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조급하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물을 주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시야의 끝에서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봉투를 뜯고 안에 들어있는 문서를 꺼내 들더니 몇 초 만에 그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황해서 충격으로 그리고 공포로 그녀는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어 있었고 손에 든 종이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어 2번째 봉투를 열었고 이번엔 은행에서 보낸 공식 통보서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글자를 따라 내려갈수록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갔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종이를 떨어뜨렸고 발밑으로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승연아, 당장 내려와. 이리 와봐.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속삭임이었고 동시에 이 집에서의 마지막 균형이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승현은 문을 열고 급하게 달려나왔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엔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몇 줄을 읽자 이내 눈빛이 흔들리고 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손에 쥔 문서는 바로 내가 서명한 파트너십 해지 통보와 자산 정리 계획서였고 2번째는 회사의 거래은행에서 보낸 통보서, 계좌 동결, 대출 중지, 내부 감사 착수 안내서였습니다. 그 2장의 종이는 단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탱해온 거짓된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서류화된 현실이었고 그의 삶이 더 이상 예전처럼 유지될 수 없다는 공식적인 판결서였습니다. 그는 그 문서들을 들고 그대로 주저앉을 듯 털썩 앉았고 그의 어깨는 마치 수십 킬로의 무게를 얹은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가지치기 가위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소산이 아니야. 승현아, 그날 받은 그 손수건, 내 말들, 그것들이 나에게 감정을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이건 감정의 보복이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삶의 마지막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있는 거야.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말에 연희는 숨을 들이쉬며 말을 잇지 못했고 승현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설득하지도 눈물로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진심으로 끝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식탁은 조용했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그들의 존재는 마치 뿌연 유리창 너머에서 흐릿하게 스며드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내가 정원에 나가 있던 사이 그들은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싸움도 작별 인사도 마지막 말도 없이 그저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들의 발걸음이 멀어지며 남긴 건 묘한 정적과 허기진 공기뿐이었지만 내 마음은 가볍고도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켜켜이 쌓였던 희생과 모욕, 침묵의 무게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후 몇 달 동안 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안도현 변호사와 포리가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나는 그저 필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서명만 하면 되었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해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회계 자료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 부부가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과 절차들은 모두 드러났고 형사고발은 피하기 위해 승현은 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의 자녀 자산은 매각되었고 그 수익에서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민준이의 이름으로 설립된 신탁기금에 안전하게 이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들에겐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차를 팔았고 계획했던 새 아파트 계약도 무산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승현은 다른 운송회사의 평사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내가 수년간 만들어낸 틀이 사라지자 그들의 삶은 모래 위의 탑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오랫동안 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깃든 공간이라기보단 반복된 침묵과 외면, 불신이 스며든 구조물이었기에 떠나는 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집은 젊은 부부에게 팔렸고 두 아이를 데리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은 좋은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나는 남쪽의 작은 해변 도시, 푸르고 고요한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에 서 있습니다. 아래로는 키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늘어선 골목이 있고 저 멀리에는 햇살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보입니다. 바닷바람은 짭조름하고 햇볕은 부드럽고 공기는 가볍습니다. 나의 새 집은 작지만 아늑합니다. 거실과 침실, 부엌이 딸린 두 칸짜리 공간. 벽은 따뜻한 우유빛으로 칠해져 있고 아침이면 동쪽 창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어 집 안을 꿀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오래된 가구는 없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추억을 담은 가구들도 없습니다. 새로 들인 작은 식탁, 책장, 등받이 의자, 모든 것이 가볍고 단순하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아침마다 누구의 식사를 챙기지 않아도 되며 한숨 쉬며 가계부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커피를 내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전고가 되면 시장에서 사온 꽃 한 다발을 유리병에 꽂아 놓습니다. 오늘 아침 테이블 위에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색연필로 그린 해와 파란 파도, 갈매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민준이,
포리가 주말마다 민준이를 데리고 놀러 가면서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몇 줄의 편지와 함께 민준이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파도와 해변 위, 나와 민준이가 함께 바람에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 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자주 싸우는데 난 그냥 책 읽고 귀 막아요. 할머니가 준 우주책 너무 재밌어요. 나 커서 꼭 바닷가에 갈게요. 같이 연 날려요.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가.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었고 고요한 희망이었고 조용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압니다. 언젠가 민준이는 바다를 건너 이곳으로 올 것이고 우리는 함께 연을 날릴 것입니다. 이 바다, 이 빛, 이 자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62년간 나는 가족을 위한 집을 지었고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욕망에 복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나의 이야기, 나만의 리듬, 나만의 새벽을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해는 천천히 저물고 있습니다. 하늘은 분홍빛에서 보랏빛으로 물들고 바닷바람은 노을 속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거리의 음악과 웃음소리가 귓가에 닿고 나는 미소 지으며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웃습니다. 새로운 하루, 이 바다, 이 바람, 그리고 나.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며 마침내 되찾은 나의 진짜 시작입니다.